네, 그럼 지금부터 그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을 하는 위기 시대 페미니즘의 길을 묻다라는 대주제하에 진행되는 다른 미래 심포지움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다른 미래 심포지움의 주제는 신기술, 노동,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미래 심포지움은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차 다른 미래 심포지움은 페미니스트 정치와 동수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진행했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거주불능의 지구, 세 번째는 코비드 팬데믹과 생명정치라는 주제로 다른 미래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즉 2021년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5대 영역에 걸쳐서 그 위기의 현 주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신기술과 노동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이런 신기술이 갖고 오는 미래 사회 내지는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은 과연 어느 위치, 어떤 자리,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함께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분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저는 이만 이제 입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우리 제 두 번째 기후위기와 거주불능의 지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표를 맡아주셨던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정은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저는 사회를 맡은 정은아라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2차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했던 연으로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많이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심포지움 그 순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강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님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이외 두 분, 토론자분께서 토론을 하신 후에 토론자분들의 이제 질문이나 그런 비슷한 점에 대해서 다시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 전체 토론이나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강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강석 교수님께서 플랫폼 자동화 국면 인간 노동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강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 제목은 그대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미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만 그 생산자, 소비자가 있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원형 타운 안에 플랫폼이라는 일종의 이제 이 자원, 유형의 혹은 무형의 자원, 물리적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나 컨텐츠나 서비스나 등등의 이제 자원들이 거래되는 곳,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플랫폼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그런 활동들을 플랫폼을 매개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으로 또한 볼 수가 있고, 그냥 흔히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랫폼은 플랫폼 앱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특정의 자원, 물적 자원들을 거래하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는 그런 매개 장치,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구성원을 그려놓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무형 자원들을 생산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소비하는 쪽이 있을 텐데, 그 중간 매개지죠. 중개지인데 그 중개지가 플랫폼이고, 가운데 보면 공급자와 소유자가 있는데 사실은 요건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소유자는 오너고
공급자는 보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사장이죠. 대표이사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이사와 소유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몇 가지 제가 중요한 그 안에 플랫폼을 우리가 기술적 장치라고 본다면 가장 핵심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국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비정형 데이터, 우리의 그런 뭐 이런 울분, 분노, 좋아요 이런 것들,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의 정보들이 중요한 댓글, 그렇죠. 인증샷, 어디서 인증샷을 찍었는지, 별점, 평점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심박수라든지 땀이라든지 뭐 등등 생체 리듬이 끊임없이 이제 뭐 이런 스마트 장치를 통해서 빠져나가잖아요. 데이터로 전환돼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방역 국면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위치 추적, 동선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생체 데이터나 정서 데이터, 사실 이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쓸모가 많죠. 그리고 동선 데이터, 아니면 그 위치와 관련해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나 주문을 받아서 그것들을 배달을 완료하는 순간까지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쓰이게 되겠죠. 상당히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의 추출이 그러니까 분석이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명령어 체계로 해서 특정의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 그것들을 어떤 결과값을 얻거나 어떤 예측을 하거나 추세를 등등을 하는 그런 명령어 체계,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알고리즘을 자동화하는 기제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런 명령어 체계를 통해서 스스로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학습해서 누적적으로 지능을 올리는,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머신러닝 기법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플랫폼을 조금 더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플랫폼 장치에는 아까 데이터가 필요하고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가 없이는 사실 원료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공장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개별적으로 객체화된 개별체로 사이보그나 뭐 로봇의 형태나 아니면 다른 뭐 실험실이나 과학 실험실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지만, 이제 플랫폼 안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자동화 기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 장치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공급자와 소비자의 그런 플랫폼의 참여 방식들이 왼쪽 오른쪽에 붙어 있고, 점선으로 된 거는 데이터의 흐름들입니다. 아래 점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회귀해서 밑에 파란색으로 된 뭐 모든 플랫폼 안에서 작동하는 연결된 노동과 자원의 흐름과 그 외부에서, 우리 외부에서 또 플랫폼 접속해서 쓰는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른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사유화된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 데이터 뉴딜에서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 댐은 뭐냐면 아주 편하게 법적인 그런 위반 없이 사유화된 그런 시장 안에서 마음 놓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 마치 댐처럼, 댐에 물을 방출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물도 되고, 뭐 용수가 댐에서 용수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정제된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데이터 댐이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기업들이 필요한 거 가져가라. 그래서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 구상이 이제 데이터 뉴딜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리즘 분석해서 플랫폼에서 돌려서 가치 실현을 하면 기업 쪽으로 가서 수익을 낳는 것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이 될 테고, 국가에서도 또한 AI 정부 플랜이 있죠. 이제 그것들을 하면 통치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기제가 되겠죠.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운데 타운 안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노동과 결합된 영역들이 있고, 다른 데도 사실은 다 노동이 결합되어 있죠. 그것을 다루는 쪽에서 이제 개발자라든지 등등의 노동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제 글에서 보고자 하는 플랫폼 노동, 그게 뭐 배달의 형식이 됐던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던 것들을 좀 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이런 아까 장치라는 기제가 아주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노동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로 플랫폼이라는 장치가 일종의 사회화된 공장 형태로 노동을 기존의 노동 형태를 재구조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노동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만들어내는 노동 자체가 플랫폼에 연계되는 형태로 일종의 블랙홀처럼 사회에 있는 노동 형태들을 끌어들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 일종의 사회화된 공장과 같은 역할들을 향후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제 조금 논의를 진전을 시켰고요. 쟁점은 제 글에서도 뭐 이런 맥락들을 담고 있는데, 플랫폼 자동화 그런 기제 자체가 성장과 혁신의 동력으로 평가하는 측면들이 많고, 숙명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는 그런 측면들이 많죠. 노동 환경의 비과시화라는 측면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면 자동화가 되면 노동이 종말될 것이고, 뭐 인간이 굉장히 이제 그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위태로운 노동 형태들, 새로운 것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노동 형태들을 플랫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면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금의 보통 노동 불안 이전 단계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상층부가 이렇게 홀쭉하고 중간층이 두텁고 하층이 이렇게 존재하는 비슷하게 이런 가정을 할 텐데, 지금 사실은 자동화 국면뿐만이 아니고 비대면 상황이라는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상층은 사실은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식의 이제 뭐 낙향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등등의 다른 일들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데, 이 중간층들은 지금 대부분 아래 하층에 C로 저숙련 단순 노동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두텁게 구조를 취하고 있고, 보통 플랫폼과 매개된 형태의 노동 형태는 하루 이틀 가이드만 받으면 매뉴얼만 주어지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형태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달 노동 등등에 지금 뛰어들고 있죠. 밑에 지금 허리가 가운데 비가 잘록해지는 그런 국면들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기보다는 노동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여기서 말씀드린 위태롭고 질 나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맨 왼쪽에 보시면 정규직 IT 노동, 기존의 그 개발자 노동입니다. 소위 판교 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교 노동 안에서도 사실은 계층화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코드 작업, 그 코딩만 하는 사람들을 코더라 그러는데, 마치 은행에서 맨 앞에 앉으신 여성 노동자들하고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그들과 좀 더 고급의 그런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보통 코더라에서 프로그래머는 코더와 나는 다른 계층이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개별화된 것들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기술 장치를 통해서 새롭게 노동 통제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죠? 이 지금 위태로운 노동의 형태들이 사실상 노동의 종말이 아닌 위태로운 노동의 양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기술이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히려 더 노동법이나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태로서 현실이 구상되고 있고 변해 지금 가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봤는데, 결론에서는 사실 대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구체적인 얘기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을 적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 의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또한 추상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뭐 상당히 낮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사회적으로 노동 조건 플랫폼과 연계돼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제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
디지털 전환과 여성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이 이끄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발제는 2018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에 수행했던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 전략 1, 그리고 2019년에 수행한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 전략 2, 요거는 이제 플랫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행했던 디지털 전환과 여성 일자리 연구 1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성의 일과 일자리 미래에서의 제 조사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들이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두 번째 내용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과 전문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2018년에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산업 현장의 인식인데요. 그 인식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한 10명 정도를 했고, 그래서 42명은 이제 기업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두 개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기 앞에 그림 1을 작성해 봤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그럼 당신네 기업의 또는 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기업보다는 그 전환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체감하고 있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대체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체 수준과 2025년의 대체 수준 간에는 어느 정도가 있을 거냐 했을 때 한 30% 정도는 기술 대체가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전문가하고 이제 여기 지금 그림 2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일반 기업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은 현재와 미래의 일반 기업에 대한 생각이고, 위 녹색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가 그룹이 현재도 미래도 다 그게 더 기술 대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딩, 빅데이터, 뭐 가상 물리 시스템,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런 걸 다 했는데, 뭐 각각 부분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업보다는 전문가들이 보다 미래 한 5년 뒤, 그러니까 그때 2018년이었으니까 2025년 7년 뒤에 더 많은 이 사람에 대한 대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반면 기업은 뭐 그때보다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자리를 보면은 기술 대체는 근로자들에게 이제 고용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조금씩은 좀 뭐 감소할 거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기업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이 감소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기업은 뭐 그렇게는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간극이 좀 더 적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4에 보면 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일자리 감소, 전직이나 이직, 회사 내 직무 전환, 현재 직무의 능력 강화, 뭐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크게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은 보면은 이 회사 내 직무 전환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제 했고요. 그거는 뭐 기업에 있는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제 그런 미래에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컨대 이제 기업에서 많은 직무들 중에 사실은 여성들이 하는 직무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직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한 플랫폼으로 아웃소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이 기술을 기업에 넣는다는 것은 공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공정이 투명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 직무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꼭 그 회사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단순 직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의 예전에 비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많이 아웃소싱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일자리가 만약에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외주화되는 방향성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외주화되는 방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은 다시 필요하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 ERP를 까는 것을 사실은 이게 정부가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의 비용을 대주거든요. 그런데 그 ERP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뭐 A부터 Z까지의 공정이 있다 그러면 A, B, C, D 정도만 ERP를 깝니다. 그 나머지는 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한 회계 처리나 투명한 방식의 그 업무를 하기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꼭 아까 말한 멀티플레이어의 비서 역할을 하는 또는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대체로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투명성과 뭐 디지털화, 뭐 자동화 이게 맞물려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일자리도 사실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강한 이제 그 기업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직업 윤리에 대한 특히 이거는 직업 윤리는 사실 전문가들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 미래에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그 역할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이 이걸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노동의 출현과 여성 노동의 변화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깅노동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어서 한 얘기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반적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봤고요. 2020년에는 이 플랫폼 노동 중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온디맨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깅 노동에 그러니까 그 성별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된 노동이 제가 봤을 때는 배달과 가사 노동이었습니다. 앱을 통해서 하는 노동. 그런데 이 두 노동이 사실 출현한 시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업이 출현한 시기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 두 노동이 시작한 시기도 비슷한데 현재 이 두 노동이 어떻게 다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지금 그 조건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궁금한 일이어서 이걸 제가 저희 개원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 내용을 조금 간추린 겁니다. 가사 노동과 배달 노동은 출현할 시기는 되게 비슷한데 실제로 지금 산업을 보면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배달 노동이 코로나 때문에 더 훅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시장성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 두 노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대체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과 배달 노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보고 해봤을 때는 이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사를 했을 때 음식이라든지 뭐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배달로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집에서의 가사 노동이 줄어드는데 이 가사 노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용하는 데는 이 가족이 많이, 그러니까 1인 가구나 이런 데가 아니라 대가족제에서 가사 노동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사 노동에 진입하고 있는 여성들은 저임금으로 굉장히 심한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배달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수로 하고요. 근데 여기는 주로 젊은 층이 참여를 하게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사는 주로 40대 이후 50대, 60대가 주 노동층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깅노동 선택의 경우에는 약간 성별 분업화된 산업 성장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제 그렇지만 향후 배달 노동에 있어서는 여성이 들어갈 그 유인도 굉장히 높다. 그 근로조건과 보상 체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단순하게 근로 강도를 비교하기는 없지만 저는 가사 앱 노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낮은데 오히려 그 가사 앱이 하는 분들이 더 그 부분을 높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달성해야 되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거에 비해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유니언 라이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국회나 이런 데 가면서 서로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그 사회적 그 대화의 한 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배달 노동이 향후에는 더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래 노동이지만 현재 상태로 간다면 그 가사 M 노동이 어떤 그 저평가된 노동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상민 문화사회연구 소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하신 박수민 선생님 모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각 15분씩입니다. 먼저 김상민 문화사회연구 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자동화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두 축으로 좀 나눠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게 한 축은 뭐냐면 이제 산업 현장, 산업 생산 현장에서의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한 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이제 플랫폼, 지금 뭐 많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플랫폼과 같은 어떤 그 전통적인 산업 현장 바깥에 있는 것들. 네. 물론 이제 플랫폼이 산업 생산 현장에서도 쓰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산업 현장 바깥에서 즉 일상에서의 어떤 자동화 기술의 확산 이 두 가지 좀 축을 좀 나누어서 사실은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물론 이 두 가지 축이 사실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사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노동 인구의 이동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실 긴밀한 연결성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데요. 그 선생님 이광석 선생님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사실 발표문에는 그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 발표에는 좀 사실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병 모양의 그래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 인구의 구성비의 이제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설명하고 계신데, 그래서 산업 현장에 도입된 자동화 기술에 의해서 대체된 노동 인력이 그 산업 바깥에 누적되는 잉여화된 생산 인구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 그 잉여 인구가 결국 이제 한 축에서의 다른 한 축에서,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자동화, 플랫폼 등에 의해서 그 자동화되는 삶의 영역에서의 임시직 노동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자동화로 인해서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특정 분야에서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긴 한다. 근데 이제 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불안정하고 또 질 나쁜 노동이라고 하는 주장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어쨌든 이광석 선생님의 말씀에 이제 동의를 드리는 편이고요. 현실적인 조건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뒤에 말씀하신 노동 숙명론이라고 하는 들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언적인 주장에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플랫폼 장치가 전통적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하고, 또 새로이 단기적인 일자리,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낸다는 이 지점이 비록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지금 당장 우리한테 가져오지는 않고 있겠죠. 거리가 당연하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산업 생산의 현장에 있어서는 자동화에 의해서 어쨌든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사실은 이 선생님의 말씀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애써 그 허위성, 그것의 허위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자동화론, 특히 이제 좌파 최대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제 미래에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측한다기보다는 그 선생님께서 비판하셨던 가속주의자들 혹은 최대주의자들의 슬로건처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오히려 발명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의 기후위기라든지 인류세의 문제를 지금 당장 이제 이것이 증명되거나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뒤로 미룬다든지, 예, 혹은 이게 허위라는 이제 주장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기보다는 미래를 선취하는 액션, 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동화되거나 또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젠더라든지 기타 사회적 차이의 현실이 그 안에 또 내재를 함으로써 여전히 불평등이나 혐오를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이제 지금의 플랫폼을 통한 긱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사회적 노동을 계속 그대로 똑같이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앞서서 이광석 선생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 개념이 있죠. 그래서 사실 발표에서는 말씀을 못 하셨지만 아무튼 역사적으로 당연시되었던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 그리고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사회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플랫폼 공장을 통해서 여성들의 청소, 돌봄, 가사노동, 감정노동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비가시적이고 비공식적인 어떤 그림자 노동이 플랫폼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거래되고 또 매매되고 이런 이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애초 가장 포획되고 착취되고 흡수되기 쉬운 노동이 바로 여성의 그림자 노동일 텐데요. 플랫폼 노동과 같은 자동화된 기술을 통한 노동에 있어서도 아마도 머지않아서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포섭되거나 착취되거나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은징 선생님의 연구에서 특히 이제 가사 앱을 통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여성의 긱 노동으로 이제 아마 연구 과정에서 선정이 되어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어쩌면 그 서비스 분야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다른 혹은 긱 노동에 비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뿐 아니라 어쩌면 이제 신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노동에서조차 여성 노동의 성격은 별로 우리 현실에서와 변하지 않는다.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결론에서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지점을 이제 발표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두 가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보장과 혹은 긱 노동 혹은 앱 노동의 미래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성 가사 앱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근로자,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물론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단순히 업무를 배당받는 방식이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상의 차이, 이런 거 말고도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앱 노동 혹은 긱 노동을 미래의 직업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 문제하고 연결될 텐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자동화 장치들 혹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떤 법률적인 의미에서 로봇 세도 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인간의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인간은 점점 밀려나면서 바깥으로 오히려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정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해달라,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느슨하게라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과 같은 정도의 고정된 직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이제 좀 다르게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플랫폼 긱 노동을 고정적인 어떤 직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아니면 위태롭고 불안정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박수민 선생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수민 선생님께서 이강수 교수님하고 오은진 부원장님 발표는 각각 토론문을 쓰셨는데요.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강석 교수님의 이 발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이제 이 토론문에 썼듯이 플랫폼 자동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동화된 기술을 플랫폼이 갖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은 플랫폼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자동화되었다는 건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일단 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플랫폼 자동화 혹은 이제 그래서 이걸 더 넘어서 플랫폼이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질문이 좀 남았습니다. 또 이 굉장히 넓은 개념의 플랫폼으로 여기에선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이때 플랫폼 서비스 노동이나 지식 노동과 연관된 플랫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느낌인데 사실 사회적 공장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그러면 더 넓은 범위의 플랫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될 것 같은데 그럼 제조 플랫폼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플랫폼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위치하게 될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또 같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착취와 수탈, 흡수와 포획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셨는데 착취와 수탈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탈이 생산 관계를 벗어난 노동력 탈취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온디맨드 노동 역시 굉장히 생산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착취와 수탈이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게 될 것인가. 그 지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저는 이제 토론을, 요렇게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토론을 준비했고요.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이게 두 가지 파트로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 디지털 전환이 현재 여성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노동의 출현이 여성들에게 지금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라고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는 요즘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첫 번째 파트는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내에서 사무직 단순 생산직에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사실 정말 이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직격으로 받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학자들이 또 어떤 현업에 있는 분들보다 과대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내 교육으로 이제 그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사내 교육이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사내 교육이 점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러닝이나 위탁 교육으로 의존하게 되고 OJT 같은 식의 교육은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주변에서 본 일인데 계속해서 서류 처리 일반을 담당하던 사무직원한테 뭐 일주일짜리 교육을 듣게 해줄 테니 앞으로 인포그래픽 같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라, 교육은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과연 이 여성이 그 교육을 받고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하나가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나마 여기는 뭐 교육을 받을 테니 교육을 시켜줄 테니 이 일을 해봐라라고 오퍼를 했지만 사실은 이 사무직에서 단순 사무직을 10년 이상 한 여성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디지털 관련한 직업으로 전직이나 이직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또 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연령에 따른 차별 구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20대 지금 막 교육을 마친 그런 새로운 신규 입직자들을 쉽게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을 때 이 교육의 효과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의견 듣고 싶었고,
일단 두 산업이 굉장히 다른 종류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미치는 자기 노동자로서의 인식이나 노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수입과 관련돼서 현재 수입과 원하는 적절한 수입을 이제 써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배달 노동과 가사 노동이 크게 차이가 나고, 그것만을 보자면 현재 가사 노동은 공급이 초과인 상태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배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보다 지금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노동 공급 자체가, 노동 시장 구조 자체가 지금 그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인가라는 것이 일단 그런 이제 의심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가사 앱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생긴 변화인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가사 노동 시장이 원래 이렇게 공급이 초과되는 노동 시장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업 간의 넘나듦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택배 영역으로도 진출하고 퀵 서비스 영역으로도 진출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크로스한 혼종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 나오고, 그다음에 밀키트 나오고 돌봄은 따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집안 청소라는 굉장히 협소한 분야로 오히려 사실 굉장히 좁아지고, 청소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청소 영역은 또 다시 다른 전문 영역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시장 상황 구조 자체에서 앱이 등장한 것이 어떻게 이런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왜냐하면 긱노동에서는 사실 본인 일감을 자기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받쳐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앱으로의 변화가 가사 노동자들에게 정말 물량을 정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앱이 어떻게 이 시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사실 저는 좀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이 발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나온 노동은 배달 노동과 가사 노동인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에는 크라우드워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플랫폼 기반한 노동의 종류가 정말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플랫폼 노동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가라는 것이 사실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공유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또 든 생각이, 새로운 노동의 변화라고 계속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노동 형태의 변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사실 가사 노동도 그렇고 배달 노동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노동이 아닌데, 왜 새로운 노동이 플랫폼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로 될까? 사실 그거는 노동이 바뀌었나? 아니면 고용의 방식이 바뀌었나? 어떤 부분이 새롭다는 걸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논의가 얼만큼 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가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발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오은준 부원장님 먼저 한 5분 정도 지금 토론에 대한 답과 마지막 소감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강석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2017년도 말이나 이럴 때는 청소연구소라든지 대리주부라든지 해서 이 기업에서 펀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리주부 같은 데는 당시 한 50억 정도 해서 그 시스템을 갖췄고요. 근데 이들 기업이 벤처 기업이죠. 그리고 이게 이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서 펀딩을 많이 받고 이거를 이제 다시 다른 회사에다 넘기고 이러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들입니다. 사실은 수익 구조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 다시 이것을 했을 때 대리주부 같은 경우 당시 가장 업계 1위였어요. 그럼 여기는 엄청난 펀딩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연구를 했을 때는 그 18년도에 이 펀딩 받아서 바꾼 이후에 사실 2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영역이 시장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없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박수민 선생님도 응답하셨지만 지금 가사 앱에 들어와 있는 그 직무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가사 노동이라고 통칭하는 아까 김상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뭐 돌봄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직무를 다 분절돼서 쪼개서 여기서 몇 가지의 직무만 수행했을 때 과연 그 이 내용이 그 시장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간단하지 않고 사실은 가사 앱 시장이 확장성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배달 노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사이에 확장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2020년 작년에 인터뷰했을 때 그 배민 라이더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정규 노동자처럼 8시간을 근무를 하면 한 달에 한 650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670. 한 10시간 일하면 한 돈 1,000만 원도 가져가요. 이렇게 되게 쉽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점점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할 때마다 연령층이나 이게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미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사실 아까 이광석 교수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뭐 문화 관련된 노동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꿈을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계시지만 그분들이 엄청난 성공을 하기 전에는 경제난에 허덕였잖아요. 이분들이 백업으로 이런 직업들을 가져가시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FGI 할 때도 그런 부분이 한 팀에 한 6명쯤 모으면 한두 명은 꼭 끼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직업이냐 물어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몇 년 동안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동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그건 우리가 우리 직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도 되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여기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일반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여성 대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넣어주질 않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노동조합에서는 그럼 민주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동조합 자체가 이미 젠더 불평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이런 대표성을 가진 노조가 별로 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현재 사내교육이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얘기였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 대표성과 양쪽이 다 대표성을 가져야 되죠.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진에서도 다 대표성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봐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시장으로 떠오르면 앱으로 떠오르면 앱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오픈 마켓에 나오면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가질 것이다. 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확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조사를 해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이게 이전에는 그림자 노동이고 그것도 잘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업도 되어 있지 않고 직무 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게 다 NCS도 되어 있고 표준화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 N노동에 도입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올해 제가 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관리직으로 와서 지금 이 연구를 다른 분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이 연구가 후기에 나오면 좀 더 제가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광석 교수님께서도 한 5분 정도 여기서 지금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 해주시면. 일종의 이제 장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플랫폼이 그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나 그런 자동화 기제를 포괄한 장치이고 그 장치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기술적 장치가 아니고 사회적 장치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경제나 시장의 논리 자체가 사회 논리로 지배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 그 내용들을 다 이 페이퍼 하나에서 보여줄 수는 없죠. 제가 이제 이 글에서 원했던 거는 사실은 노동이 종말이 아니고 노동이 파편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질 나쁜 노동으로 분절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얘기도 안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노동 통제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뭐 각주에도 달았지만 이제 그것도 또 다른 연구 테마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그 플랫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조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자동화가 돼서 그들 모두가 플랫폼 노동으로 흡수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오해가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제조 산업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뭐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플랫폼 노동이 이제 아까 박수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갈라치기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질적인 성격들을 가진 이제 플랫폼 노동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배달 노동은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전부터 많이 관심도 또 가져왔었고, 배달 노동과 특히 알고리즘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도 굉장히 거기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그쪽에 많이 집중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흥행성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가시성, 우리 주위에 오토바이들이 맨날 돌아다니고 노동 형태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어요. 가시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가사노동이나 다른 노동 형태에 비교해서도 그 크라우드 워크 얘기 드렸는데, 그림자 노동들 이런 그 다른 그림자 노동이나 유령 노동에 비해서도 훨씬 눈에 잘 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저는 흥행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하게 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마지막 대목 두 가지 지적하신 거 다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새롭다라는 거는 이제 노동의 배달이라는 말은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고, 알고리즘이라는 지배 형태로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새롭게 재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배달의 속성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좀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의 각각의 영역들이 달라지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분리해서 자꾸 보게 되면 끊임없이 플랫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플랫폼 자본이나 기업들이 의도한 방식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법 적용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 온라인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달에 있는 이제 5번째 마지막 심포지움 때 뵙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